일타 강사가 시원하게 짚어드리는 우리 정치판의 흐름. 일타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와, 오늘 완연한 가을 남자의 복장으로 오셨는데요. 예, 뭐 가죽 자켓을 멋지게 입고 오신. 아, 박 대표님, 그나저나 어제 재보선 2대2로 끝났습니다. 총평부터 주신다면? 뭐 예상대로 끝난 것 같습니다. 아, 예상했던 예, 대로 그냥 지금 나왔다. 뭐 여론조사들에서는 영광이나 금정에서 이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들이 있었지만 있었어요. 지금은 좀 그럴 타이밍은 아니어서 그 양당이 뭐 나름대로 결집해야 될 이유가 있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가는 방향이 맞다. 한동훈 대표에게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 대통령 때문에 그 선거가 어려워졌지만 한동훈 대표가 좀 구했다. 뭐 이런 분명히 우리가 지금 지지하는 방향은 한동훈 대표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맞다. 이 메시지를 좀 준 것 같고요. 그럼 한동훈의 전략이 통한 겁니까? 대통령실과의 선긋기?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그 3가지 요구를 하고 그런 것이 아무래도 좀 먹혔고. 네네. 민주당은 역시 지금 그 1심 선고를 지금 2개나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서 민주당이 그 패배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어렵다 뭐 이런 거고, 교육감 선거를 제가 주목해서 봤는데 서울시 교육감? 그건 이제 투표율도 굉장히 낮았고 네. 분명히 조영 교육감이 기책 사유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보수 진영이 오랜만에 사실상 단일 후보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졌지 않습니까?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투표장에 나와야 된다는 동의를 불러일으키지도 못했어요. 20%대의 아주 낮은 한 투표율이었고 23% 투표율이니까 굉장히 낮은 맞아요. 투표율이었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조전욱 후보가 굉장히 그 정교조랑도 싸우면서 그리고 굉장히 강성 후보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맞아요. 그 노선으로는 네. 승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2026년 그 교육감 선거 또 한다면 그때는 좀 중도지향적이고 이런 분들 정치 이념적으로 조금 벗어난 분을 좀 내라. 이제 이런 확실한 그 요구라고 좀 봅니다. 예. 아, 조전혁 후보는 사실 국회의원 시절에 전교조하고 아주 굉장히 크게 싸웠잖아요. 소송도 크게 벌이고. 저도 인터뷰 많이 했던 기억이 선명한데 그 후보로는 지금 서울 민심 지형에서 이기기 어렵다. 단일화해도 이기기 어렵다는 시그널을 확실하게 받은 거다. 예. 강성이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 보수군 진보군 예. 교육을 너무 정치나 이념에 예속화시키지 마라. 아하. 이제 그런 거고, 보수 후보가 좀 그런 후보를 진짜 교육에 누가 봐도 전문가고 교육을 좀 맡길만 하다. 뭐 그런 분이 좀 나오고 중도지향적이었다면 그건 또 해볼만 했을 텐데 그 한계를 보였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번 선거에서 교육감 선거를 또 주목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도 조전혁 의원, 조전혁 전 의원, 조전혁 후보가 워낙 정치인의 이미지가 강해서 이것이 이번에 얼마나 어필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봤는데 실패했습니다. 예. 득표율을 보면 전근식 이제 교육감 당선자가 50.26%, 조전혁 후보가 45.95% 이렇게 얻었다는 거. 그러면 그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로 한번 가보죠. 가장 격전지였어요. 가장 주목됐던 곳. 여기는 이제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가 뭐 여러 번 가면서 힘을 실었던 곳인데 그거 왜 그러냐면은 야권이 단일화를 했습니다. 이번엔 해볼 만하다. 여기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단일화를 성공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도 이거 전체적인 민심도 그렇고 좀 불안하네 해서 힘쏟았던 곳. 그런데 뚜껑 막상 열어보니까 여기가 한 22% 차인가요? 꽤 크게 벌어진 채 국민의힘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금정구 자체가 원래 보수세가 강한 곳이고요. 지난번 총선 때도 여론조사상으로는 낙동강 벨트에서 뭐 민주당이 상당히 선전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뭐 막판에 가서 결국 부산에서는 전재수 후보 한 분만 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만큼 마지막 보루처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위기감이 커질수록 좀 결집한 것도 좀 있고요. 그럼 뭐 막판에 뭐 이렇게 저렇게 민주당발 악재들도 좀 있었죠. 그러니까 민주당발 악재, 뭐 김영배 의원의 의원의 발언도 조금 부적절한 발언도 좀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 영향을 좀 줬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난번에 하여튼 그 이재명 대표가 서울로 갔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치료받지 않고 뭐 그런 것들도 그것도 아직 남아있다고 남아있을 보세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위기를 초래했지만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좀 몰아줘야 된다.
그런 것을 좀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좀 실어주자. 한동훈 보고 찍은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안 그랬으면 지금 대통령발 위기가 계속 증폭되고 있는 와중에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분리해서 봤고 네. 한동훈 대표가 지금 가자는 방향이 옳은 것 같다. 뭐 이런 정도. 그렇게 안 가면 완전 공멸할 것 같다. 이제 그런 건 좋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조금 한숨 돌렸고 대통령은 조금 더 부담을 갖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막판에 그러니까 당 주류 친윤계한테 비판도 많이 받아가면서 막 거의 싸워가면서 그 차별화 전략을 계속 가져갔는데 그게 전략적으로 먹힌 거라고. 이제 뭐 친윤계의 주장은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고 먹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난 전당대회 때도 63%라고 하는 예상보다 큰 득표를 안겨줬던 거고 이번도 여론조사에 비하면 득표율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 보면 계속해서 같은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친윤이 지금까지 끌어왔던 그 인식으로는 우리 이길 수가 없고 한동훈 대표의 주장대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적어도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적어도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지난 전당대회도 그렇고 이번 재보선도 그렇고 시그널이 확실한데 한동훈에 힘 실어주자. 그쪽 방향이 맞다. 근데 당 안은 안 움직이잖아. 여전히 한동훈 대표는 주류가 아니고 한동훈을 따르는 세력도 뭐 꽤 있다라고는 하지만 크지 않고. 그건 왜 그래요? 외세가 안 붙어요?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총선이 끝나고 바로 직후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가서 줄 쓸 일도 없고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저렇게 비토하는 상황이고 또 경쟁자들도 바깥에 오세훈 홍준표 있고 그리고 한동훈의 그 노선과 리더십이 검증되지 않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적어도 네 번째 문제 이번에 조금 그래도 좀 검증받았다. 리더십 문제는 리더십 문제나 그 뚝심 같은 거 그리고 대통령실에 대해서 그 할 말을 했다. 뭐 세 가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자제, 그건 뭐 대선 때 약속을 지켜달라. 그다음에 뭐 도이치모터스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뭐 조치가 있어야 될 거다. 그다음에 뭐 인사 문제 이 얘기를 했는데 강공이죠. 그런 것들이 명태균 발로 휘청이는 대통령실 입장에서 방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는 뭐 한동훈 대표와 지금 대통령실 정권과 좀 약간 분리해서 그러니까 미래 권력적인 힘을 좀 실어줬다. 이제 그렇게. 그러면 이제 저 국민의힘 안에 이 지형도를 보면 친한계가 뭐 그리 크진 않지만 친윤계세도 예전처럼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망하는 분들이 많은 거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이 어떻게 지금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한동훈 대표적으로 힘이 확 쏠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문제의 그 특검법 그것이 뭐 아슬아슬하게 4표만 더 있었으면 통과될 수 있는데 그렇죠. 그 뭐 다음에는 장담 못한다. 그 얘기는 적어도 이제 대통령하고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날 것으로 지금 뭐 보도가 나오니까 적어도 이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1월 달에 이재명 대표의 2개의 선고가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당선 무효형이 1개나 2 다 나오면 그럼 뭐 야당은 예상대로 투쟁의 수위를 굉장히 높일 거다. 그렇게 높일 때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적들이 쳐들어오면 성벽도 좀 무너진 데는 좀 다시 축대도 쌓고 무기고도 좀 채우고 병력도 재배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선제적 해결. 인사 문제도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대통령 인사다. 대통령이 했으니까 대통령 인사다라는 그런 형식 논리 말고 국민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미 김대남이라는 행정관이 그렇게 얘기한 순간 그거 사실이 된 거니까 그거 좀 다 하자. 이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이야기 좀 따로 떼서 뒤에 좀 더 해보기로 하고요. 지금 재보선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는데 부산 금정구청은 그렇고 영광이에요. 영광. 전남 영광. 여기도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막 각축전을 벌이면서 마지막에 제가 나오시는 분들한테 어디가 이길 것 같아요? 물어보면 어떤 분은 진보당, 어떤 분은 민주당, 어떤 분은 조국혁신당 이야기가 분분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민주당 41.08%, 진보당 30.72%, 그리고 3위가 혁신당. 이렇게 나왔어요. 이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 대체적으로 예상된 그러니까 진보당이 2등을 했다는 거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좀 아쉬움과 불만은 좀 있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가 조국혁신당을 찍으면 그건 둘 중에 하나의 의미 아닙니까? 우리는 민주당을 대안으로 보자. 정권 교체의 주체로 보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타이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하고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민주당이 힘을 몰아줘야 된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분열할 때가 아니다. 뭐 그런 것이 있었고 여론조사상으로도 박빙으로 나올 때도 제가 그 통계 데이터를 정확히 본 거는 아닙니다만 네. 대체적으로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은 젊은 층에서 조금 더 지지세가 높았을 거기 때문에 예. 투표율을 감안했을 때 예. 민주당세가 조금 그 강할 거다. 그런 정도 예상은 했죠. 그렇게 보셨군요. 조국혁신당이 좀 타격을 받습니까? 이게 3위로 열세살이 하면서 전력 투구했는데 3위가 아무래도 받는다고 봐야죠. 사실은 뭐 본인은 부산 금정구 후보를 얻고 싶었을 텐데 거기가 자기 정치적 그 기반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그걸 못 얻었고 영광군수에 사실상 올인했는데 3위가 됐기 때문에 그건 좀 타격을 받았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재보선 분석 여기까지 하고 지금 전국에 핵이 되고 있는 명태균 씨 얘기로 좀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뭐 그동안에도 언론 접촉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김건희 여사하고 나눈 이 카톡, 뭐 텔레그램 이 원본을 제시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봤다는 사람만 존재했죠. 뭐 이준석 의원이 봤다고 하고 JTBC 기자가 봤다고 하고 그런데 본인이 직접 페이스북에다가 원본 캡처본을 제시하면서 그걸 대통령실이 그 원본 맞다고 확인을 해주면서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사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거 통제할 수 없는 변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당도 사태 전모를 파악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더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통제할 수 없는 변수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의 대응을 보면 법적인 대응, 도덕적인 대응, 정책 대응을 보면 정책 대응이 굉장히 미숙하죠. 그러니까 정책 대응이 미숙하다는 건 뭔가 자꾸만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이 신호라는 건 그 처음에 명태균 씨를 어떻게 알게 된, 누구 소개를 알게 됐는지, 몇 번 정도 만났는지, 뭐 그리고 뭐 그 뒤에 뭐 어떤 일에 관여했는지 뭐 이런 거를 설명하면 곧바로 반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반박에 의해서 그 해명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신뢰가 이건 그러니까 무너지죠. 최순실 사태 초기 때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한다고 나와서 사실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이런 정도 일만 도왔다.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증거 자료들이 뭐 그게 아니니까 걷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실의 대응이 굉장히 지금 미숙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응을 하지 말든가 대응을 할 거면 미리 예측보다 더 세게 그냥 다 선제적으로 하든지. 근데 지금 저렇게 하는 걸로 보면 적당한 선에서 메시지를 던지지 지금 뭐 직접 무슨 거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래 과정도 다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고 있는 방식은 우리 요 정도에서 하자라고 잠깐만 주는데 지금 명태균 신고를 받을 생각이 없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뭔가 자기가 원하는 답을 지금 못 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대통령실 참모들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이 정도 카드로는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다 맞을 수밖에 없다. 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한꺼번에 대응을 해야지 지금 대응할 수 없다 이런 거고 오히려 저 같으면 그런 해명보다는 이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맥락을 다투는 거. 지금 봐라. 저 명태균 씨가 그 빅샷들 얘기를 다 했는데 저분이 능력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면 지금까지들 다들 일을 같이 했을 테지 왜 다 단절됐겠냐. 자, 그러면 그분은 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몰라서 조금 뭐 도움도 받고 같이 다 거리를 뒀다. 자, 그리고 저분도 우리 그 많은 빅샷들하고 관계가 좋다면 저렇게까지 저걸 다 폭로하고 나오겠냐. 상당히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쪽을 계속 파고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대선 경선 전에 이렇게 알고 지냈고 도움 받고 뭐 조언도 들은 건 사실이다. 그분도 그때는 하여튼 좋은 관계고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그 뒤에 어쨌든 여러 가지로 계속 만남을 도움을 청하는 게 부적절해서 이제 관계가 끊어졌다.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지 이 사실관계를 사실은 뭐 몇 번 만났다 누구 소개로 만난 것 같다 뭐 어떻다 이런 얘기는 이게 뭐 친오빠도 아니다 오빠 논쟁으로 가고 그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김재원 최고가 사실은 트리거가 됐잖아요. 카톡 공개. 뭐 전화를 하셨던가 봐요, 진짜? 그러니까 방송에서 전화를 직접 한 건 전화도 아니고 나중에 하고, 그러니까 방송에서 사기꾼, 듣보잡, 뭐 허풍쟁이 이렇게 얘기했다가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 이 명태균 씨가 한번 SNS로 들이받고
그런 다음에 두 분이 통화를 했는데 아마 거기에서 아주 틀어진 것 같습니다. 통화 끊자마자 명태균 씨가 그 카톡을 올려버린 거예요. 김재원 최고가 사과할 때까지 나는 계속 한 장 한 장 올리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김재원 최고가 방송을 일단 안 했습니다. 예, 듣기로는 잡혀있던 게 있는데 뭐 취소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김재원 최고가 일단은 이제 침묵 모드로 들어간 것 같은데 더 이상은 폭로가 없을 거라고 보세요. 명태균 씨는 어떤 것을 고민하고 뭐, 있고. 제가 뭐 명태균 씨가 아니니까 네.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이분이 그 굉장히 유명한 분들을 많이 만났던 건 다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게 뭐 맞아요. 만남 횟수와 네. 관련된 다툼도 있지만 또 그 다음에 이분이 아까도 말했지만 그 많은 분들하고의 그 관계가 어느 시점에선건 다 끊어진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 뭐 김건희 여사라든가 이준석 대표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그동안의 관계 때문에 좀 의례적인 응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공천 때도 김건희 선거 내가 도울 수 없다. 그 경선이 원칙이고 뭐 이런 뜻이잖아요.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뭐 텔레그램 공개된 거? 예, 그런 정도고 이준석 대표도 보면 뭐 그런 정도지. 만일에 뭐 명태균 씨 도움을 지난 전당대회 때 그렇게 도움받고 그랬으면 개혁신당 만들고 또 그다음에 지난번에 지역구 출마하고 막 이럴 때 굉장한 도움을 요청하고 막 그 정말 절체절명의 선거 그렇지.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가 아닌 걸로 보면 또 다른 분들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관계가 좀 끊어져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모르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이 전략 지금 본인은 법적인 문제들이 몇 개가 지금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는 이제 가장 제가 보기엔 심각하게 보이는 게 여론을 조작했다면 그건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럼 뭐 일부 뭐 지금 녹취도 좀 나왔어요. 그런 거가 이제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정치학과 관련된 거. 근데 심각한 건 저 앞에 그 여론 조작과 관련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에 대한 본인의 어떤 그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단계까지 온 거 아닌가. 이게 정치권의 어떤 정말 태풍의 눈으로까지도 커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세요. 사이즈라고 하잖아요. 사이즈를 가늠해 보면. 글쎄 그 정책인 데미지는 이미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 부백이 이미 줬기 때문에 뭐 더 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분이 굉장히 뭐 많이 있다. 네, 뭐 2,000장. 뭐 공적 사적인 것도 있다 이런 얘기고 예를 들면 지난번에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을 요구하는 뭐 이를테면은 그 후보 측에 그 공식적인 어떤 그 녹취나 뭐 이런 게 있다면 그거는 뭐 일파만파겠죠. 명태균 씨 목소리로 누군가에 지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후보나 후보 측에서 명태균 씨에게 부탁, 지시, 요구하는 뭔가가 나온다면 그건 정말 뭐 태풍. 후보거나 아니면은 뭐 후보의 부인이거나 핵심 참모거나 하는 정도의 요구가 있다면 정말로 그거를 그런 게 나온다면 그거는 뭐 가늠할 수 없는 그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윤한독대 요거는 뭐 어떤 식으로 돼야지 좀 좋은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 윤 대통령과 친윤들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신호를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 어쨌든 그 11월 대전이 있지 않습니까? 야당에.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미리 정비를 좀 해놓자 이런 걸로 만나는 거니까 저도 대통령이 만나고 나서 결과가 뭐가 나오든 안 나오든 한동훈 대표의 얘기를 충분히 들었다. 이런 얘기는 본인이 말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고 한동훈 대표도 나와서 가감 없이 다 말씀드렸다. 적어도 이런 정도 얘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조치로는 그러면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기 때문에 저거는 들은 것 같아 하는 뭐 대통령실 인사 문제, 그다음에 특별 감찰관 지금 뭐 제2부속실 정도 갖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보여요. 그리고 이제 도이치모터스 문제는 사실 그거는 그 앞에 왜 이렇게 겁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주범격인 분들도 다 그게 뭐 그렇게 뭐 법원에서 그 뭐 집행유예 같은 행위니까 그것이 만일에 의심이 사실 뭐 그 법리에 따라가 아니더라도 뭐 기소하는 게 정책으로 낫다면 물론 검찰이 판단할 문제지만 그런 것들도 다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어떤 결정이 나오냐에 오늘이죠. 따라서 네. 상황이 또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네. 그런 지금 분기점이거든요. 현재까지 뭐 보도는 불기소 이야기로 기소하지 나와요. 않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요 이야기 가지고 오늘 댓글쇼 본방송 후에 나가서 식사 잠깐 하시고 그러셔도 그렇게 하세요. 돌아오세요. 고맙습니다. 아까 하던 얘기는 좀 마저 해봐야 될 텐데 저는 사실은 그 명태균 씨 카톡이 나왔을 때 한 번만 다시 좀 보여주세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 명태균 씨 카톡이 나왔을 때.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그동안 저와도 인터뷰할 때도 그랬고 저희 제작진과 통화할 때도 그랬고 또 다른 언론들 접촉할 때도 항상 선이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얘기로 넘어가면 그 얘기는 그만합시다. 내가 대통령이 국정 수행하고 있는데 국정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왈가왈부하면 안 되죠. 딱 선 긋는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 텔레그램 대화를 나눈 텔레그램이든 카톡이든 잠깐 보여주기는 해도 절대로 그 파일을 공개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 한 번도 직접 못 보셨잖아요. 근데 저것을 직접 공개를 한 거예요. 근데 내용을 한번 보세요. 뭐 법적으로 문제될 내용은 아니라고 하지만 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망신스러운 내용이잖아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한다. 근데 만약 이 오빠가 김건희 여사가 남편을 지칭하는 오빠가 된다 그러면 지금 현직 대통령이 무식하면 원래 그런 사람, 철없는 사람, 심지어 지가 뭘 한다고라고는 얘기를 집안에서 듣는 그런 남편이 돼버리는 거니까 대통령의 권위 자체가 엄청 떨어지는 이 굉장히 망신스러운 상황이 되는 이것도 심각한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더라도 사적 대화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처음은 아니고 그 전에도 김건희 여사가 이제 뭐 기자하고 통화하면서 굉장히 긴 통화였는데 서울의 소리. 비슷한 내용이 있었죠. 그때는 이제 아저씨라고 하고 뭐 방구 뿡뿡 낀다 뭐 이런 거. 그런 얘기도 있고 사실 이제 그 김건희 여사 본인이 다 해주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고 그런 거는 이제 사실 확인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통화할 때 그 사람을 좀 올려주기 위해서 자기나 자기 남편을 좀 낮출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그 옛날에도 부적절한 그 일들은 훨씬 더 많았을 테지만 공개 잘 안 됐죠. 근데 지금은 영상이나 이게 문자 메시지 이런 게 다 공개되는 거니까 각별히 아무리 조심을 해도 실수로라도 공개되는 경우가 있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가 그런 조심하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저 지금 나온 것들은 이제 대통령 되기 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도 보면 이제 그 통화라든가 이런 거에서 그런 흔적은 없으니까 아무래도 좀 그 자유분방하게 사업을 하셨던 분이라 이제 그렇고 근데 지금 어쨌든 잠깐만요. 근데 이제 자신의 가족을 낮추어서 상대를 높이는 경우가 있죠. 겸손한 분들. 근데 가족을 낮추는 것과 지가 뭘 한다고 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렇게 해요. 가족 낮춘다고 해서 지가 뭘 한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나? 그게 남편이 부인에 대해서든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든 무식하고 철없고 철이 없다 정도까지 할 수 있지만 지가 뭘 한다고는 좀 달라서 그렇게까지 낮추진 않아요. 대부분. 그거는 이제 친오빠라 해도 자기 오빠를 지가 뭘 한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무리 낮춰도 좀. 그래서 저는 만약 대통령이라고 하면 저기에서의 오빠가 그러면 법적으로야 문제 없지만 참 이 권위가 상당히 추락하는 권위의 타격을 크게 입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은 좀 되더라고요. 권위의 타격은 이미 상당히 지금 받은 거고 제가 그거는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으로 옮길 때도 제가 우려를 했어요. 그때도 이거 지금 옮기는 거를 그중에 하나를 소통을 강화하고 권위주의를 조금 내려놓는다는데 이 권위주의를 내려놓는 게 자칫하면 권위를 내려놓는 것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 청와대라는 건 다 그 뉴스할 때 보면 그 푸른 기아가 촥 나오고 위에서 찍으면은
그럼 뭐 그냥 그 자체로 권위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런 점은 이미 있었고 그 뒤에도 육성으로 굉장히 많이 그 해명이 되는데 해명되는 과정에서 보면 이번 제가 아까 그 명태균 씨와 관련된 해명이 대통령실이 부적절했다고 봤지만 그 전에 이제 뭐 바이든 날리면 때도 저는 아주 경악스러웠어요. 바이든 날리면이라는 건 무신결에 나가다 그냥 찍힌 건데 예, 예. 그건 뭐 그냥 아이고 부적절한 얘기를 했는데 예. 하여튼 앞으로 주의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그 방송사가 타격을 더 입을 수도 있는데 보도한다. 아 그거를 뭐 공식 대변인이 나와갖고 이거는 한국 국회를 향해서 한 말이다. 그 비속 그럼 뭐 한국 국회를 향해서 그런 비속으로 해도 전 더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아, 차라리 그냥 미국을 향해서 한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또 부대변이 그거 아니다라고 또 막 하고 막 뒤죽박죽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도 지금까지 보면 대통령실이 위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그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정치에서는 두면 안 됩니다. 제가 컨설팅할 때 항상 얘기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 그래서 제가 뭐 정치인들이 뭐 걸핏하면 고소한다, 고발한다 그러면 네. 가급적 막는데 막는 이유는 뭐냐면 고소 고발이 되면 예. 이게 어쨌든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고 예. 상대방도 방어해야 되니까 예. 뭐 다 나오게.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만들면 안 되는데 지금은 완전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완전 손밖에 있는. 그러니까 명태균 씨 예. 문제가 아니라 또 누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어디까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이걸 지금 대통령실도 예. 대통령도 아마 다 모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당은 더 모를 거고 더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대응이 안 되는데 어쨌든 명태균 씨가 그전에는 그 윤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걸 굉장히 조심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 신호로 보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체도 그분들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 아 그게 안 되겠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그 강공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이제 저 문자가 나온 뒤로는 그래도 아직까지 수위를 조정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거는 이제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고 네. 정책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걸 아직 꺼내지는 않았어요. 예,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본인 것만 나와 있지. 예. 아까도 말했지만 저쪽에서 뭔가를 요구한 예. 네, 그게 있으면 그거는 위험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마지막 카드로 들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군요. 계속 그러니까. 보내고 있죠. SOS. 나 양측에서 살려달라. 다 보낸 거죠. 대통령실에도 해명하는 걸 보면 우리가 이 정도 해명할 수밖에 없다. 그럼 보통의 경우는 저런 경우 뭐가 보도가 뭐 때문에 되는지 몰라도 나왔으면 예. 그 직업윤리라는 게 그분이 정말로 정치 컨설턴트가 맞다면 그건 어쨌든 본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죠. 그렇죠. 예, 그 고객과 관련된 리스크는 본인이 다 짊어져야 되는 게 직업윤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 얘기를 꺼냈고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도 이제 공개적으로 접촉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네, 네. 그래서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주는데 그 메시지가 터무니없는 메시지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터무니없는 메시지는 요 정도 선에서 우린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거였는데 이걸 뭐 당사자들이 다 반박을 하니까 해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는 대통령실이 근본적으로 이건 통제할 수 없다 이 생각을 하고 더 나올 수 있는 게 다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그 잃어버린 건 아까 권위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대통령실이 어떤 데입니까? 대통령이 어떤 자리입니까? 전쟁 총사령관입니다. 맞죠. 전쟁 나면. 예. 예. 총사령관이죠. 총사령관이에요. 맞아요. 예, 예. 그러면 그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 있는 최고 참모들이 그렇죠. 정무 쪽이든 안보 쪽이든 경제 쪽이든 그렇지. 어떤 위기가 와도 맞아요. 저 사람들은 최고 전문가를 대한민국의 최고 전문가들하고 앉아갖고 해결한다. 그럼 이 정도의 리스크 해결을 하지 못하는 정부팀이라면 이거 전쟁 나면 되겠습니까? 하하. 그러니까 그 신뢰를 잃은 게 저는 결정적이라고 봐요. 뭐 나머지는 다 둘째로 치더라도 예. 욕을 할 수도 있고 다 있지만 예. 그래도 이런 건 그래도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또 거기 뭐 쟁쟁한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정도의 위기는 관리할 수 있을 거다. 근데 뭐 이분 사적으로 아는 분한테 이게 전체 그 나라가 흔들릴 정도로 휘청휘청거린다면야 그 위기 관리 능력이 의심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가장 큰 위기라고 봅니다.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참 수습이 어려운, 참 통제가 어려운 수습 불가에 가까운 상황까지 좀 갔단 말씀이고 통제가 안 된다 하셨으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의 수습은 그러니까 본방송에서 그러셨어요.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명태균 씨보다 선제적으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가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이런 일들은 뭐 대통령들이
뭐 아들들 문제라든가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서원 씨죠. 최순실 그때 이분들의 해명의 그 교훈을 얻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조금씩 이 정도로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막을 수 없다라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지금쯤이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면 그 명태균 씨가 공개하지 않은 것까지도 미리 다 공개해버리는. 예, 그래서 이거는 명태균 씨하고는 더 이상 거래는 없다. 예, 뭐 이제 그는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그 인질 가는 협상이 없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다 털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웨스팅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정치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대통령 딸이 납치가 돼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결정으로부터 배제시켜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아무래도 그게 그 냉철하게 하기 어려우니까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지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러면 대통령실에 위기관리팀이 있어서 이거를 맡아갖고 정리할 수 있는 그 대응팀이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대통령실이 2년 6개월 동안 한 거를 보면 없어 보여요. 그건 상당히 전문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말 그 특수 임무를 맡아갖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정도 수위에서 어떻게 정리하는 게 가장 낫다라는 게 한 국가에는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있죠. 예, 검찰에도 있고 뭐 정보기관에도 있고 경찰에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이 정도로 커지면 이건 이제 전문가들이 나서서 정리해야죠.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인사 문제, 그 구성원들에 대한 문제로 좀 넘어가게 되는데 재보선이 있기 직전에 한동훈 대표가 터뜨렸던 뭐 말폭탄이라고 해야 되나? 여권에는 폭탄 던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였냐면 용산에 대통령실에 지금 저 김건희 여사 라인이 있다더라. 그 사람들 인적 쇄신해야 된다. 그 얘기를 그냥 했잖아요. 뭐 이른바 김 여사 7인방, 한남동 7인방, 뭐 어떤 언론에서는 7간신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던데 그 김 여사 라인이 있는 게 말이 되느냐. 김 여사는 공적 지위에 있는 분이 아니시지 않느냐. 근데 그 여사 라인이 있다라고 지금 오해를 받고 있다고 하면 큰 문제니 인적 쇄신 하십시오. 주문했더니 이제 또 친윤계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았죠. 아니 한남동 7인회라고 하면은 도곡동 7인회는 없냐? 그 사람들부터 인적 쇄신해야 또 이렇게 맞받아치고.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권이나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고 싶은데 공격할 수 없을 땐 대개 2인자를 공격합니다. 뭐 김영삼 대통령 때는 김현철 문제를 또 김대중 대통령 때는 건너간 문제를 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강재 안정 외국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그거는 뭐 이명박 대통령 때 이상득이라는 형 이게 다 그렇게 애들 하는데 보통의 경우 이제 실세다 누가 그럴 때는 뭐 실세 의원 또 장관 또 대통령실 같으면 실장이나 수석직 왕실장 왕수석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럼 뭐 그건 어느 쪽에 이제 대통령이 힘을 쓰여주냐에 따라서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행정관급이 얘기가 되는 실세다. 뭐 7인방이다 10상시다 뭐 3인방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건 박근혜 정부하고 이 정부하고 두 번째입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실세 연하는 사람들은 좀 무게감이 있는 사람들이었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왜 행정관급이 왜 문제 비서관 행정관급이 왜 문제가 되냐. 그 위에 수석도 있고 실장도 이걸 건너뛰었다는 거니까 이게 뭐 공식 라인 개선 라인이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기강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공적 라인이 아니고 사적 라인이 움직인다 이 뜻을 얘기할 때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이거는 원래 김대남 씨라는 분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누구가 뭐 약간 명단은 좀 다르고 숫자도 좀 다릅니다만 그런 분들이 자주지하고 있다. 실세다. 어린애들이 쥐락펴락하고 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위에는 수석들 다 뭐 그 얼굴마담이지 뭐 아무것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나도 걔네한테 잘 보여가지고 좋은데 가야지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뭐 그 얘기 다 사실 우리가 그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일 건 아닌데 아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꺼내는 순간 이거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이거 뭐 대통령실에서 인사는 대통령이 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 라인인지 김여사 라인이라는 건 없다. 형식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한동훈 대표 입에서 나온 순간 이것은
그런 사실로. 네. 왜냐하면 뭐 정치라는 건 사실의 게임이라 인식의 게임이니까 일반 국민들은 다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뭐 심각한 라인이 있다. 공적 조직물 말고 이렇게 볼 텐데 지금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2인자 뭐 지금 뭐 V2, V1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나왔어요. 누가 V1이고 누가 V2고 누가 V3냐라는 얘기들이 막 돌았는데 그래도 이제 대통령의 그 눈가기를 누가 잡고 있냐라는 데서 이제 김건희 여사다 이렇게 보는 건데 적어도 그 한동훈 대표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저 자리까지 가 있는 것 또 검사로서 승승장구한 거는 사실은 내가 다 한 일이고 내 얘기를 다 들었을 때 검사도 인정받고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검사 윤석열을 만드는 데는 한동훈의 공이 좀 있다. 그건 사실일 것 같아요. 상당히 그 원팀으로 움직였으니까. 아까 검찰 시절에 그렇죠. 말하자면은 같은 팀으로 일할 때 한동훈 검사가 무지 일을 잘했다는 거는 뭐 화다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당신을 검찰총장 만들고 결국 대통령까지 가게 한 데는 내가 열심히 일했던 공이 있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중에는 뭐 그게 뭐 법리적인 판단만 했겠습니까? 약간 검찰 조직도 약간 정적 판단해야 될 텐데 그거 얘기도 한동훈 대표가 조언한 대로 해서 잘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한동훈 대표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 내피셜이고. 근데 김건희 여사는 반대로 그거는 뭐 수사와 관련된 건 한동훈이 도왔을지 모르지만 뭐 검찰총장 대통령하고 지금까지 그 정치적이고 전략적이고 정무적인 건 내가 도와서 이 자리까지 왔고 그건 뭐 사실 그 자천돼 있던 그 검사 그 윤석열을 검찰총장 만들고 대통령 만들 때 그 누가 했냐 굳은 일 누가 다 했냐 내가 다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윤석열 대통령 내 말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두 분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 되게 권력자 주변에는 이 권력 대통령이나 왕이나 이런 분들이 누구 말을 들을 거냐에 둘러싸서는 암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충돌이 나고 한동훈 대표는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공식 라인, 공적 라인, 비공식 라인, 사적 라인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거기서 본인이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실히 명분이 그건 있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비선 실세나 그 김건희 여사는 본인은 어쨌든 전당대회 선거로 뽑혔고 김건희 여사를 우린 뽑은 적이 없다. 대통령을 뽑았을 뿐이지. 그럼 지금 인적 쇄신해라 김 여사 라인 쇄신해라라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 김 여사는 이제 손 떼십시오. 그렇죠. 뭐 간접적으로도 영향 미치는 것들 다 손 떼십시오. 활동 자제하십시오. 빠져주십시오란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렇죠. 활동 그것도 본인이 약속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께 대선 때 약속한 거고. 공적 권한이 없다. 제2부속실을 두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영부인의 역할이 있겠지만 그거는 그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하고 특별감찰관을 둬서 감시도 받아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정은 누가 해야 되냐? 대통령이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분이 만나면 그 얘기할 겁니다. 그 얘기를 안 하면 다음번에 김건희 특검법이 오면 그거는 이제 민심도 그렇고 그 이제 할 만큼 했는데도 마지막 그 최후 통첩을 하려고 만나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모르겠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넘어오면 이 상황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발로 차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최후 통첩하려고 만나는 것 같으세요? 전 그럴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보궐선거 결과를 보면 누가 봐도 이건 대통령이 일 잘해갖고 이겼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분위기로 보면 대통령실 악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그 이겨낸 거다 이런 인식들이 더 많을 테니까 그런 점에서 불리한 상황에서의 뭐 만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만남에서 결과가 안 좋으면 당내에서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이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좀 비우호적이었던 사람들조차도 이건 좀 너무하다. 한동훈 대표한테 조금 그래도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 결과가 앞으로 특검법 표결에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도 이제는 조금 인정을 하고 이 문제를 뭐 형식 논리로 그건 내가 다 해명했으니까 내 그 뭐 대통령 라인이다 그 사람들 당신이 말하는 그건 다 그 형식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리가 좀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독대는 한동훈 대표의 최후 통첩 자리가 될 거다. 뭐에 대한 최후 통첩? 말하자면은 김건희 여사 대 한동훈 대표 서로 네가 물러나 뭐
이런 상황에서 네가 손떼 하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인적 쇄신하라는 얘기는 김 여사 인적 쇄신, 김 여사 물러나시오란 이야기가 될 거고 이걸 이번 선거에서도 이겼으니 최후 통첩을 하러 독대 자리에 갈 것이다. 대통령이 그러면 그 최후 통첩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활동자재, 인적 쇄신, 대대적인 인적 쇄신. 세 번째 특검. 아까 박지원 의원은 인터뷰에서 그 특검을 받는 것으로 수용해야 될 거라고 했는데 박성민 대표는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김건희 특검이요? 네. 특검은 못 받을 안 받을 것 같죠? 특검은 지금 상설특검 얘기도 나오는데 특검을 수사기관으로 넘긴다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 더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희가 옳으냐 그르냐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 아니라 아니에요. 전망하는 겁니다. 전략적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바깥에 둘 게 아니라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일단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그러면, 하지 않으면 이제 그렇게 이런 조치를 다 취하면 그건 이제 당과 대통령실이 한 몸이 돼서 이걸 방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뭐 방어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사실 인적 쇄신은 인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 건드린 거에 대해서 친윤계가 크게 분노하고 있지만 그 정도는 받아야 될 거라고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7인방이나 이런 김 여사 라인에 관한 얘기인지 아니면 대통령 실장부터 수석에 관한 얘기, 그 지휘 책임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 지금 라인으로는 도무지 이제 안 된다. 대응이 안 된다. 이 전국을 대응할 수 없고. 명태균 씨 대응도 그렇고 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재판 결과 이후의 대응도 이 라인으로는 안 된다. 네, 저는 그것도 들어있다고 봅니다. 정리됐어요. 오늘 이야기를 한 단어로 줄이면 최후 통첩 이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사실 할 얘기 조금 더 많은데 오늘 경꿀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대꿀쇼 있는 날이어서 그쪽으로 스튜디오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박정호 교수님 받아주십시오 하고 던질게요. 제가. 저쪽에 대기 중이거든요. 여러분 경제 얘기할 게 많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야, 할 얘기 되게 많을 거예요. 거기도. 그쪽으로 마이크 부지런히 넘기겠습니다. 박 대표님 그래도 커피는 나눠야죠. 그래요, 두 분만 커피. 빠르게 골라주세요. 고르십시오. 먼저. 제가 고를까요? 나 이거 진짜 어려운 시간이에요. 맞아. 어려운 시간이죠. 뉴스쇼 응원하신다는 오은숙님한테 커피 한 잔 드리면서 여러분 청취율 조사 기간인 거 말씀 안 드려도 이제 아시죠? 전화 02로 시작하는 전화 오늘 하루 종일 받아주시고 김현정의 뉴스쇼 어제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은 저희 성적표에 1점이 올라갑니다. 그건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한 4번 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번이 기말고사래요. 2학기 기말고사. 고르셨어요? 못 골랐습니다. 좀 골라주십시오. 먼저 좀 두 분도 고르십시오. 저는 오늘 뭐. 그러면은 잠깐만요. 명쾌하다고 칭찬해준 윤효선님한테 한 잔 드릴까요? 윤효선님? 네. 그렇게? 뭘 할까요? 저는 진짜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저는 뭐 이것만 아니면 이 쇼가 쉬운데. 아니 그 어려운 정치판을 다 읽으시는 분이 왜 커피 드릴 분은 못 고르세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오늘 제가 이 작가님께 가을 남자라고 해주신 김상만님께 좀 드리고요. 김상만님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한 번만 드리는 걸 할까요? 한 분 더 고르셨어요? 하세요. 제가 오늘 저한테 힘내라고 하는 용철님께 드리겠습니다. 용철님. 바다에 뜨는 별이라고 있네. 좋습니다. 자켓 진짜 탐난다. 그래요? 제가 완전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약간 이 가죽 이런 얘기 자켓인데. 해드릴지 모르지만 이거 저 피렌체에서 샀습니다. 피렌체 냄새가 났어요. 되게 가죽이 질이 좋아 보이네. 부럽습니다. 자, 2분할 해주시고요. 여러분 그냥 나가시면 안 되고요. 경꿀쇼방으로 찾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 거기도 많아요. 대표님 바라보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굿바이 오늘 날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